그 아실의 유승균 PD입니다. 한국투자공사가 관리하는 대한민국 국부펀드의 총 자산은 2천억 달러가 넘고 이는 전 세계 14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자산의 국부펀드는 투공자산의 7배에 달하는 1조 4천여억 달러를 굴리는 노르웨이 국부펀드입니다. 압도적인 자본력으로 ESG를 강제하는 스튜어드십 코드의 힘에 대한 이야기가 25년 8월 첫 주 그것은 알기 싫다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금요일에도 찾아왔습니다. 건조 에디터와 함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건조 에디터입니다. 저는 지난 방송을 듣고 조금 기분이 좋아졌어요. 뭡니까? 투자자들이 먼저 ESG를 시작했다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네, 경영자들이 아니라. 네. 투자자들이 시작했다는 거는 그만큼 쪽수가 많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쪽수가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힘이 센 사람들과 다수의 사람들이 동의를 해서 그렇게 빡센 규제를 만들었고 그게 지금까지도 있다라는 게 그냥 막연히 ESG 하면 좋지 했을 때보다 그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이 정도까지는 의지가 있구나 사람들이라는 게 좀 느껴져서 약간 긍정적이 됐달까? 네. 저는 우리 할머니의 격언을 그 인류 전체의 보편성을 꿰뚫는 통찰로 알고 있습니다. 뭔가요? 철들자 망령이요. 이게 무슨 뜻이죠? 망령 나기 전에 철은 듭니다. 관절염으로 쓰러지기 전에 운동은 합니다. 그쵸. 네.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네. 미룰 수 없다. 최악의 위기가 이미 온 상황이라서 인류는 뭔가를 했겠죠. 네. 그 합의로 이런 결과가 이루어진 거고, 이런 지난 시간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해보는 연습 문제들이 있어요. 몇 가지 제가 추려왔어요. 네. 작년 내란 날에 로이터 보도가 이런 게 있었습니다. 12월 3일이면 아마 다른 쪽에서는 12월 2일에 있던 일에 대한 보도였을 거예요. 노르웨이 국부펀드 윤리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네. 이게 이제 국가기관이다 보니까 국회에서 만들어주나 봐요, 이런 걸. 재무부 산하에 있어요. 네. 근데 국부펀드의 윤리위원회잖아요? 이거는 기업의 윤리 감찰 같은 것을 해가지고 별로인 놈한테 투자했던 걸 뺏어가는. 그렇죠. 잘하는 놈한테 투자할 걸 더 해주는. 이런 걸 결정하는 곳인가 봐요. 작년 12월 3일에 아시아의 거대한 신발 OEM 회사들의 근로 조건을 조사했대요. 신발 회사요? 네. 이게 이제 옛날에는 한국에 주로 있었죠. 그렇죠. 60년대. 네. 대구와 부산에 아직도 있는 신발 잘 만드는 회사들, 요즘 특수 목적의 것들을 많이 생산하고 이렇거든요. 그런 곳들에서 시작해서 중국으로 넘어갔다가 베트남으로 가고, 요즘은 또 베트남이 잘 사니까 그 옆에 있는 남아시아의 나라들로 가고 하죠. 그 회사들의 근로 조건을 조사한대요. 근데 그 회사들은 나이키 아디다스가 아닌데? 하지만 여기서 윤리위원회에서 조사를 해서 별로다가 나오면 나이키 아디다스에 대해서 그러니까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가지고 있던 주식을 팔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왜? 나이키 아디다스 신발을 생산하니까. 하청이니까. 스코프 3. 네. 거기까지 보는 게 스코프 3라는 거예요. 노르웨이 국부펀드 지분율이 나이키는 0.9%, 아디다스는 3.6%, 푸마는 1.5%입니다. 높네요. 겁나 무서운 주주입니다. 누구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대주주가 바뀔 수 있는 수준이죠. 이걸 다 팔아버릴 정도의 위협이 되죠? 그러면 공장에서 이거 주의하세요, 저거 주의하세요, 골목 끼세요, 10분씩 쉬세요, 다 다닥다닥 붙이겠죠. 이런 게 스튜어드십 코드의 사례란 말이에요. 작년 국감에 광주 동남을의 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이런 질의를 했었습니다. 투공하고 국민연금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일본 전범 기업에 투자한 규모가 3조 원을 넘어갔다. 도요타와 미쓰비시 전기, 우리 잘 아는 전범 기업들을 포함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타박을 했어요. 왜? 전 정권은 국민연금을 가지고 스튜어드십 코드를 하겠다고 공언을 했고 그걸 실천하고 있었는데 너네가 이거 몰래 뒤집어버린 거 아니냐. 국민연금이 투자를 할 거면 그 대가로 사과라도 얻어내든가. 근데 안 그랬잖아요. 오히려 법원이 편들어줬지. 이게 잘못된 스튜어드십 코드의 용례죠. 제가 지난 시간에 뭘 말씀드렸습니까? 한국경제에서는 유료 콘텐츠에서는 ESG 좋다 하다가 무료 콘텐츠 되면 개 깐다고요. ESG 꺼자. 2023년 3월 7일 한국경제의 보도입니다. 문정부 때 도입 스튜어드십, 국민연금 정치화 수단 악용. 연금의 정치화, 연금 사회주의가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는 배경에는 스튜어드십 코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런데 스튜어드십 코드는 뭐라고요? 노르웨이 국부펀드 윤리위원회가 하는 일 같은 거라고요.
어디에 어떤 나쁜 놈에게 투자를 안 할 것인가. 그렇습니다. 요렇게 다시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잠시 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ESG 중에서 G를 버티게 해주시는 맥주의 친구는 나의 친구 바보상에 내 몸이 반기는 선물 로하스웰 내 곁에 종로가 더쌍화 만두게임즈와 함께하는 액세스몰 보드게임 섹션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북극여우 소장은 오프라인 더쌍화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네, 용이 그려진 그릇 사진도 봤습니다. 봉황이요. 봉황.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유당을 제거해 속이 편안한 WPI 단백질, 장 건강과 정상적인 면역 기능, 뼈 건강을 위한 원료까지 함께합니다. 부모님도 편안하게 이젠 챙겨 먹자. 로아스웰 프로틴 이뮨. 제조원 한국바이오팜 유통판매원 로아스웰. 어디? 맛있는데? 바다, 술, 그리고 바보상의 술안주. 8시간 정성껏 다려낸 현대인에 맞춘 프리미엄 한방차 더 쌍화. 미궁의 깊은 층이 코앞이군. 하지만 식량도 없고 지쳤어. 조금 쉬었다 가야지. 잠깐, 너 더 가려고? 위험해. 난 방금 만드레이크 튀김을 해먹어서 기운이 넘치거든. 식사는 살아있는 자의 특권. 그럼 난 이만. 내가 위험하다고 했잖아. 내가 배치한 강력한 그리핀이 기다리고 있었거든. 어디 한번 이것도 조리해보시지. 만화 던전밥 기반의 보드게임 몬스터를 먹자. 탐험, 전투, 요리, 견제. 당신만의 전략으로 미궁에서 생존하세요. 필요한 건 오직 테이블, 친구, 그리고 만두게임즈. 만두게임즈 신작이 나왔습니다. 신작 게임 3종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컵 더 크랩. 3명에서 5명이 플레이할 수 있고 8세 이상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15분 정도는 끝나요. 자연 다큐멘터리 보시면은 네. 바닷속의 개들이 이제 떨어진 쓰레기들 중에 깡통에서 살죠. 그렇죠. 새롭게 적응하고 있죠. 네, 그런 게임입니다. 네. 개에게 깡통을 찾아주는. 깡통을 찾아주는데 할리갈리로 찾아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21장을 가지고 7라운드를 진행하는 카드 게임입니다. 점수 카드를 많이 획득해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는 게 목표입니다. 이 점수 카드가 컵이에요. 그렇습니다. 소라게에게 컵을 많이 쌓아주는 거예요. 네. 한 라운드에 3장만 가지고 진행하기 때문에 어떤 타이밍에 어떤 카드를 가져오고 카드를 어떻게 낼지 굉장히 눈치를 보게 됩니다. 진행이 빠른 게 재밌죠. 네, 진행이 빠르고 좀 더 복잡한 할리갈리라는 거죠. 네. 이런 심리 요소가 극적으로 나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했을 때 높은 쾌감을 선사하는 아주 간단하고 또 재미있는 게임입니다. 지면 기분 더럽다는 설명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고급스럽게 네. 풀어주셨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 킹덤 오브 다이스. 1명에서 4명까지 플레이할 수 있고요. 역시 8세 이상입니다. 근데 스토리는 제가 보니까 왕자의 게임 같더라고요. 8세 이상이지만 네. 주사위를 조합할 때 이 정도 값에서 멈출지 아니면 좀 더 욕심을 낼지 고민하는 재미가 있는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사위를 굴렸어요. 뭐 1에서 5까지 쭉 나오잖아요. 네. 그중에 몇 번을 굴려서 그 몇 번 굴릴 때마다 주사위 숫자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조건 높은 숫자만 선택한다고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제한이 걸려 있으니까. 야추라는 게임 아세요 혹시? 네, 알아요. 그거랑 좀 비슷한 시스템입니다. 그 주사위 게임 중에 있죠. 그러면 결국 네. 본질은 눈치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죠. 네. 조와 가, 조빠가를 할 건가 말 건가의 그렇습니다. 문제예요. 욕심을 내다가 실패했을 때와 극적으로 성공했을 때 감정선의 기복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분이 더럽기 때문에 가족끼리 또는 친구끼리 즐기기 좋은 다 말이 배치되지 않는 것 같은데 말이 안 맞는 느낌이 드는데요. 네, 원래 근데 싸울 것 같은데? 추석 때 네. 정치 가지고 싸우는 것보다 고스톱에서 지는 게 훨씬 기분이 덜 더럽습니다. 네, 그리고 아시잖아요. 고스톱보다 쉬워요. 그리고 네. 8세 이상 할 수 있어요. 이게 보드게임 콘 행사 2번째 인기 제품이었대요.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코, 캣, 고트, 치즈, 피자, 워터프루프가 있습니다. 워터프루프는 이 옵션의 이름인 거고요. 원래 타코 시리즈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네, 원래 이름은 타코, 캣, 고트, 치즈, 피자입니다.
무더운 여름 물놀이에서도 즐길 수 있도록 종이카드가 아닌 플라스틱 카드와 이걸 보관할 수 있는 전용 메쉬백이 동봉된 보드게임입니다. 제가 늘 말하죠. 네. 몰라도 예뻐서 사는 아이템 중에 하나. 네, 그리고 이런 옵션이 나왔다는 거는 그만큼 잘 팔렸다는 거죠. 네. 네, 요청이 많았다는 거죠. 물놀이와 보드게임을 함께 즐길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이거 저 찾아봤는데 혹시 술게임 중에 바보게임이라고 아세요? 아니, 저는 술게임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이번 주 요즘 팟캐스트 시대를 참고해 주십시오. 아,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숫자를 말을 해야 되는데 말할 때랑 숫자를 말할 때 손가락으로 숫자를 표시해야 돼요. 네. 근데 말하는 숫자랑 손의 숫자가 다르면. 같으면 안 돼요. 아, 같으면 안 된다? 네, 같으면 안 돼요. 달라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입으로는 2 하면서 손은 4 했으면은 그 다음 차례 사람은 제 손을 읽고 4라고 말을 하면서 손은 다른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재밌다. 그래서 바보가 재밌겠다. 모두가 바보가 되는 그렇죠. 바보 게임이에요. 그걸 카드로 하는 게 이 게임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아, 네. 좋아요. 역시 이게 젊은 사람이 소개해주면 다른 게, 이 보드게임으로 어떻게 술게임을 할 수 있는지를 그렇습니다. 지금 소개를 자, 해드렸습니다. 보자마자 끝내주겠는데? 완전 네. 보내버릴 수 있겠는데? 지인들과 풀빌라에 가신다. 네. 고주망태가 되는 빠른 방법입니다. 그렇습니다. 입고하자마자 또 귀신까지 품절이 되었던 몬스터를 먹자 던전밥도 재입고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입고했습니다. 네, 오타쿠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많이 사주시고요. 네. 많은 분들이 돈 주고 사시지만 XS몰에서는 5만 원 이상을 사면은 상품으로 포켓몬 멘트도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주변 덕후에게 선물해 주십시오. 더운데 돌아다니지 마시고 곱게 앉아서 보드게임을 어쩌면 술을 먹으면서 즐겨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만두게임즈와 함께 해주십시오. 액세스몰에 들르시면 됩니다. 로그인이 쉬워졌다고요. 북유럽 연구소 팟캐스트 에디션. 돈은 힘이잖아요. 힘은 커질수록 중력을 갖습니다. 물리학 시간입니다. 그건 권력도 마찬가지인데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은 커지면 그만한 권력이 됩니다. 그래서 경제지와 보수지들이 국민연금을 그렇게 싫어합니다. 국민연금은 아주 큰 돈이고 그 큰 돈이 가지고 있는 매혹적인 권력을 통해서 기껏해야 국민들의 노후나 보장해주는 게 보수 세력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게 국민연금에 대한 논쟁의 본질 중에 하나인데 진보지들도 이것을 많이 건너뛰어요. 결국 중요한 건 큰 돈은 힘을 가지는데 그 힘을 통해서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입니다. 국민연금이면 본질적으로 모든 국민들의 노후를 잘 돌봐야 되니까 그게 기본기죠. 네. 그 외에는 국민들이 늙기 전에 가지고 있는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간만큼 돈은 힘을 가지고 있겠죠? 그 힘을 어디에 이용하느냐에 대한 사례. 그게 이제 문재인 정부가 처음 들어올 때 얘기했던 스튜어드십 코드의 이야기고, 돈이 엄청 크면 힘이 어마어마할 텐데 그럼 그걸 또 잘 써야 될 거 아닙니까? 단일한 투자 자산으로 가장 큰 덩어리 노르웨이 국부펀드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늘은. 안녕하세요. 북극여우입니다. 북극여우 회장이 돌아와 있습니다. 그러게요. 소개를 아직까지 인사를 안 드려요. 겁없는 소장님은 황혼기에 창업을 합니다. 네, 창업을 하죠. 이 황혼은 국부펀드하고도 너무하고 아무튼 창업을 합니다. 상관이 있는데요. 네. 그럼 노르웨이 국부펀드, 국부펀드 하기 전에 국가 국부펀드가 어떤 펀드인지 좀 알아볼까요? 좋습니다. 왜 지금 우리나라도 뭐 소버린 AI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이 소버린 개념. 이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데 이 단어를 언론에서 이렇게 자주 쓰는 건 처음 봤어요. 우리나라 언론에서. 네, 자주 안 AI 쓰는 때문이에요. 말이죠. 네. 저는 우리 동네 정도로 이해했어요. 맞아요. 근데 또 소버린, 그러니까 원래는 이 소버린 자산, 그러니까 그 국가가 가지고 있고 그 국가를 안온하게 지켜주는 어떤 투자 자산 혹은 투자되어서 나온 어떤 서비스와 플랫폼 그런 것 모두에 소버린이라는 말을 붙이는데 한국은 생각보다 이 개념을 많이 적용하면 재미있는 것들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오피스 시장은 한국은 소버린이 꽉 잡고 있습니다. 지금도. 한컴 많이 쓰죠. 그러네요. 네. 소버린 오피스네. 포털, 메신저 이런 거 전통적으로 한국은 소버린으로 해결했어요. 카카오톡, 라인. 네. 언론은 거기다 대고 글로벌화되지 못했다고 타박하기 바빴지만 시장을 그만큼 지켜줬어요. 그렇게 사람들의 정체성도 지켜줬고. 네.
AI도 마찬가지죠. 에이펙 가면은 시장과 관련된 논의를 많이 하는데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AI일 거 아니에요? 에이펙에 사람들이 모이면 AI에 대한 무슨 얘기를 들을까요? 중국 대표랑 미국 대표가 나와가지고 우리 AI 갖다 쓰세요란 말을 하겠죠? 중국에서 우리 기술이 최고입니다 이러면은 중국은 우리는 오픈소스입니다 이러면서 끌어들이려고 할 거 아니에요. 이유는 뭐죠? 서버레인 갖지 말라고. 그렇죠. 그래야 돈이 더 커지니까. 네. 지배력도 커지고. 자, 그러면 국가 국부펀드, 소버린 웨스트 펀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OECD 정의에 따르면 국부펀드란 국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직간접으로 소유하고 관리하는 기금입니다. 국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가 중요해 보이네요. 네, 이 목표가 뭔지가 되게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각 나라의 국부펀드를 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국부펀드 국제 포럼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돈이 많으니까 뭐. 국부펀드끼리 교류를 하는 거예요.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국펀국포. 네. 좋아요. 그래서 이런 국부펀드 여기 이제 이 포럼에서 정의한 정의에 따르면 국부펀드는 아래 세 가지의 특징을 공유합니다. 국부펀드 소유 이 펀드 발음이 막 펀드라다 막 이렇게 헷갈려요. 맞아요. 소유 주체는 일반 정부로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를 포함합니다. 해외 금융 자산에 대한 투자를 포함합니다. 재무적인 목표를 두고 투자합니다. 기초적인 정의예요. 네, 정부가 운용을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수급자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는 공적 연기금, 우리 국민연금, 재무적 목표를 두고 투자하지 않는 중앙은행 준비 자산은 국부펀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조금 다른 개념이더군요. 네. 재무적 목표를 두고 투자한다는 거는 일정 이상의 수익률을 내려고 한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국부펀드는 천연자원 수익이나 외환 보유액을 자본 삼아서 국가가 운영하는 초대형 투자기금으로 국가가 투자자이자 운영 주체입니다. 그래서 소버레인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카카오를 소버레인이라고 볼 수 있는가? 요거는 또 약간의 뭐 논란의 여지도 맞아요. 있어요. 그래가지고 또 공무펀드와 사모펀드 거기다 투자 대상 기업이 되는 입장에서는 국부펀드는 이제 뭐 사모펀드나 공모펀드는 투자를 모집하는 방식의 차이인 것이고 국부펀드는 그냥 이미 돈은 갖고 있죠. 이걸 어디다 투자할 것인가. 이래서 투자자 중에선 가장 큰 투자자이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뭐 무시무시한 주체일 수도 있고 굉장히 중요한 대상이죠. 만석집 같은 거군요. 안 망하는 집. 그렇죠. 그렇습니다. 기업이 보기에도 무서운 부자. 네. 그래서 국부펀드는 재원 조달 방법에 따라서 상품 펀드와 비상품 펀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초 강의 시간이군요. 네, 상품 펀드는 딱 들으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석유, 천연가스, 광물 이렇게 자원 개발이나 정부가 소유한 기업을 통해서 얻는 수익으로 굴리는 펀드를 말하고요. 비상품 펀드는 국제 수지 흑자, 뭐 채권 발행 이렇게 증가한 외환 보유액으로 굴리는 펀드입니다. 그래서 운용 자산을 기준으로 세계 상위 10대 국부 펀드를 살펴보면 2025년 초 기준이에요. 1등 노르웨이 정부연기금 글로벌. 오늘 다룰. 그렇습니다. 노르웨이 국부펀드요. 1,800억 달러, 2,600조. 그다음 우리 돈으로요. 그다음에 중국 투자공사 여기가 한 1,900조. 그다음에 세이프 투자회사 중국이고요. 여기도 그래서 1,800조 정도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아부다비 투자청, 쿠웨이트 투자청, 공공투자펀드 여긴 사우디아라비아고요. GIC 프라이빗 리미티드 싱가포르 펀드고요. 그다음에 바단 펜겔롤라 인베스타시 다야 아나가타 누산타라 인도네시아 펀드고요. 그다음에 카타르 투자청, 그다음에 홍콩 투자청. 맨 위에 중국이 둘이 있는데 네. 중국 투자공사가 중국이고 세이프가 홍콩이죠.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홍콩이 글로벌 금융의 중심지 역할을 하던 시절부터 형성되어 있던 것으로 근데 알려져 있습니다. 거의 상품 펀드 같네요. 아까 말씀해주신 구분에 따르면 네, 자원을 대부분이. 가지고 하는 상위든 대부분이 그렇죠. 그래서 중국으로 들어가는 외환 보유고가 들어오고 나가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네, 중국의 요거가 비상품 펀드인 것이고 나머지는 딱 이름 들으면 아는 우리가 아는 기름 부자 나라들이잖아요. 자원 부자 나라들. 그죠. 그래서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신기한 거죠. 노르웨이 국부펀드 발밑에 그렇게 쭉 줄 서 있습니다. 네, 노르웨이 국부펀드. 그래서 상위 10개 국부펀드의 운용 자산을 합치면 무려 10조 달러, 14,500조입니다. 대한민국 1년 예산이 한 673조 정도 되는데 22배예요. 아, 22년치 예산. 그렇죠. 미국 1년 예산이 7조 달러니까 국부펀드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보시면 이제 엄청나겠죠. 그냥 미국 전체 예산의 몇 배, 2배 가까이? 2배는 아니고 1.5배 가까이를 그냥 막 돌린다고 보면 되니까. 그렇습니다.
국부펀드는 운용 목적에 따라서 안정화 펀드가 있고요. 저축형 펀드가 있고 개발형 펀드, 외환 운용 수익률 제고 펀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은행 홈페이지에서 길을 잃었을 때 읽는 말들이죠. 이게 무슨 소리야? 네. 안정화 펀드, 저축형 펀드, 개발형, 외환 운용 수익률 제고 펀드. 네, 외환 운용으로 이제 돈 굴리는 펀드인 거고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그리고 이렇게 혼합된 것도 있어요. 하나로 명확하게 보기 어려워서 이런 건 하이브리드 펀드라고 합니다. 저축 펀드가 대표적으로 노르웨이 연기금인데 미래 세대 펀드라고 불리는 펀드입니다. 그래서 석유, 가스, 히토류 이렇게 천연 자원이 고갈되는 상황을 대비해서 미래 세대는 고갈되면 똑같은 걸 누릴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 자원 개발에서 나오는 수익을 미래 세대를 위해서 저축하는 노르웨이 연기금이 대표적인 것이고 또 인구 고령화에 따른 연금 고갈에 대비해서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한 뭐 뉴질랜드 연기금 뭐 이런 것도 저축형 펀드죠. 그래서 저축 펀드는 당장 자금 유동성 확보에서 자유롭잖아요. 당장 뭐 돈을 줘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미래 세대를 위해서 그냥 계속 굴려 나가면 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주식에 대한 보유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위험에서 자유로우니까요. 그다음 전략 펀드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개발 펀드라고 하는데 이 전략 펀드는 자원에만 의존하는 경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다양한 산업 인프라와 전략 사업 투자에 투자를 하는 펀드입니다. 이게 제일 유명한 게 사우디아라비아의 빈살만 왕세자가 주도하는 그거 아시죠? 네옴시티. 네. 이게 바로 전략 펀드로 하는 거예요. 덕질인님이 한번 소개하셨었죠. 아람코에서 네. 나오는 돈을 가지고 만든 국부 펀드죠. 그렇죠. 네. 그 노르웨이는 에퀴노르에서 나오는 돈으로 합니다. 그 전에 스타트오일이었는데 이름을 에퀴노르로 바꿨거든요. 정유회사군요. 정유회사죠. 네. 스타트 오일, 스테이트 오일이니까. 그래서 이 네옴시티의 자금, 세계 최대 스마트 시티 건설 프로젝트인데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부 펀드에서 나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올 초에 임기 시작하자마자 시작하자 다녔어요. 나도 국부펀드 하겠다 막 이랬잖아요. 미국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미국은 없었고 네. 그리고 미국은 사실 자원이 어떻게 자원 개발을 하는 그쵸. 나라는 아니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자금을 확보할 수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이걸 무슨 돈으로 하겠다는 걸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저도 뭐 깊이 보진 않았습니다만 이론적으로 그걸 비웃는 경제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들이 달러를 찍는 주제에 찍은 달러를 왜 그냥 보관해 두겠다 그러냐. 애 느낌 아니냐 이거. 하지만 트럼프는 다 계획이 있죠. 트럼프는 계획이 있습니다. 딱 그 국부 펀드를 하겠다고 하면서 행정명령을 지시를 했는데 이때 콕 집어서 우리는 전략 펀드, 사우디아라비아형 펀드를 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뭐 하는 거예요? 부동산 투자하는 거잖아요. 네옴시티도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이 부동산 개발업자인 트럼프가 국부 펀드로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 이런 야심을 엿볼 수 있었는데요. 이명박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드러냅니다. 자꾸. 한마디로 전략 펀드는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 국부 펀드. 그렇죠. PF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프로젝트 파이낸싱 비슷한. 그밖에 개발 펀드로는 두바이 투자청, 그다음 아부다비 투자청, 인도 국가 인프라 투자 펀드 이렇게 중동 펀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돈 나올 구석이 기름밖에 없으니까 다른 산업 인프라를 위해서 우리 AI 센터, 데이터 센터 지을까 이런 거를 큰 돈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걸 이 전략 펀드의 기금으로 하는 거예요. 그다음 안정화 펀드가 있는데 안정화 펀드는 원자재 가격이나 기타 수입원의 변동 등 여러 가지 예측 불가능한 상황으로 경제가 이제 막 요동칠 수가 있잖아요. 기름값이 갑자기 떨어지거나 이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비축해 놓는 기금입니다. 비상금. 그렇죠. 비상금.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 국가의 재정 수익이 늘어나면 이제 그 돈을 모아가지고 저축을 해놓고 자원 판매 수익이 줄어들면 그 돈으로 이제 돈을 푸는 거죠. 그래서 예로는 러시아 국가복지기금, 아일랜드 전략투자펀드가 있습니다. 잉여 외환 보유액을 운용해서 수익을 내는 재고펀드가 있는데 우리 한국투자공사, 그다음에 중국투자공사 아까 나왔던 이렇게 예를 들 수 있고요. 그렇죠. 투공은 제가 알기로 국내 기업엔 투자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런 과열이 또 될 수 있으니까. 그다음 하이브리드 펀드가 이렇게 저축, 안정화, 전략 이런 것 중에서 두 가지 이상의 목적을 동시에 추구할 때 이렇게 하이브리드 펀드라고 합니다.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 국부 펀드가 있는데 여기는 석유로 얻는 수입으로 미래세대 기금을 하면서 인프라 기금을 그러니까 그런 산업에 투자를 하면서 안정화 기금으로 나눠서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목적을 다 쓰고 있거든요. 돈을 나눠서. 그래서 이렇게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개발도상국에서 이렇게 하이브리드 펀드를 많이 씁니다. 해야 될 게 많으니까요. 해야 될 게 많죠. 또 뭐 근데 모르겠어요. 여기 독재자가 하도 많은 나라라 자기들 입맛대로 쓰려고 그러는 건지. 그래서 전체 국부 펀드 중에 저축 펀드와 전략 펀드, 혼합 펀드의 비중이 각각 32%, 31%, 36% 그러니까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노르웨이 국부펀드와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PIF, 그다음 쿠웨이트 투자청은 석유 수출로 얻은 수익을 재원으로 삼기 때문에 상품펀드, 중국 투자공사는 외환 보유액을 재원으로 삼기 때문에 비상품펀드, 아부다비 투자청은 석유 수출 수익과 외환 보유액 보유를 두 개 다 재원으로 사용하지만 주로 외환 보유액을 활용하기 때문에 비상품 펀드로 분류를 했습니다. 국부의 증식을 목표로 삼는 국부펀드는 일반 연기금이나 또 정부가 특수한 목적으로 운영하는 교육펀드하고는 운용 방식에 차이가 있어요. 운용 방식이 달라요? 네, 운용 방식. 일단 국부펀드는 재원이 주로 정부가 소유한 국영기업, 아까 뭐 스타트오일도 그렇고 뭐 그 네. 아람코도 그렇고 이런 국영기업에서 나오는 돈이잖아요. 그렇지만 연기금은 가입자가 내는 세금, 우리가 내는 네네. 것 중에 뭐 그 연금을 따로 월급에서 떼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로 투자 재원을 삼기 때문에 이 돈은 돌려줘야 돼. 이 사람이 은퇴를 하게 되면 이 사람한테 다시 연금으로 그렇죠. 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연금 수급자에 대한 확정 채무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손실을 감내하면 안 돼요. 여기는 이 돈은 반드시 몇 년 후에 돌려줘야 돼. 대강 계산을 하면 나오잖아요. 언제부터 했고 언제 은퇴를 하니까 네. 이때는 이만큼의 돈이 나갈 거고. 대가를 줘야 한다 약속을 했으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보수적으로 투자를 할 수밖에 없어요. 돈을 잃을 여력이 없죠. 하지만 이런 국부펀드 같은 경우는 돈을 조금 잃어도 돼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이 돈은 당장 누구한테 줄 돈은 아니거든요. 장기적으로 미래 세대를 위해서 굴리는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결정적인 행동 패턴 차이는 새로운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느냐 정도로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 국민연금 하는 거 보면 신성장 동력이라고 말을 해도 검증됐고 이미 매출 찍힌 데에만 돈 들어간단 말이에요. 하지만 국부펀드는 때로 코인? 하고 쳐다보기도 할 수 있다. 그럴 수도 있죠. 자기네 그 철학하고 맞는다면. 네. 그래서 국부펀드는 당장 지급해야 될 대상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장기 투자 전략을 구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덕분에 높은 투자 위험을 감내할 수 있어서 때로는 공격적이고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죠. 네. 그리고 국부펀드가 그래서 주식, 채권, 부동산, 대체투자, 사모펀드 이런 데도 다 투자를 하거든요. 나눠가지고. 그리고 국부펀드는 대부분 해외 자산에 투자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원개발로 얻은 소득이나 재정의 여유가 이렇게 있을 때 이걸 국가 안에서 돌리면 인플레이션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예 바깥으로만 투자를 하는, 그래서 물가를 관리하는 기능도 하고 있어요. 바람을 빼주는 역할. 그렇죠. 만약에 노르웨이가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데 이걸 다 국내로 푼다면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럼 다른 나라는 거기 갈 수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깥으로만 투자를 하죠. 그래서 국부펀드는 연기금에 비해서 투자 내역과 운용 성과에 대한 공시가 제한적이지만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제가 이 연구 대상으로 삼은 게 굉장히 투명해요. 그래서 투자 원칙, 지분 변경, 투자 대상에서 제외한 이유 이런 거를 정기적으로 공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노르웨이 국부펀드 매각 예측 AI 모델 홍보 시간. 저 지금 왜 네. 웃으시냐면요. 지금 자기 주머니를 까서 지금 자기 사업 아이템을 과시하시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웃지 말고 설명해 보세요. 근데 저는 이거를 처음에 사업으로 하려고 그랬던 건 아니었어요. 그냥 지금 사업을 하게 됐다는 뜻입니다. 네, 지금 사업을 하고 있지만 순수하게 재밌어서 시작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아이템이 이거라는 거예요? 노르웨이 국부펀드 매각 예측 AI 모델이 사업 아이템이라는 거예요? 사업 아이템은 아니고요. 사업 아이템을 도와주는 역할 정도를 하죠. 그래서 툴. 그래서 제가 심지어 특허도 출원했어요. 그렇대요. 부소장님 특허 있대요 이제. 출원한 거니까 아직까지는. 네, 출원했대요. 네, 근데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매각 예측을 할 수 있는 뭐 이런 모델을 구축을 했는데. 그러니까 어떤 영감을 받으셨기 때문일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영감을 받았죠. 그건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좋아요. 그래서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높은 수익률을 목표로 두는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 있는 투자, ESG 투자를 추구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위험 회피 전략을 투자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 리턴을 크게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위험을 회피하는 투자를 한다. 그래서 아까 여기서 정보 공개를 굉장히 투명하게 하고 있고, 그다음 뭐 투자 대상에서 왜 제외했다 이런 걸 정기적으로 공시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생각해 봤을 때 여기서 뭘 살지는 예측을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뭘 팔지는 예측을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원칙이 투명하고 그다음에 공개하는 패턴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뭐 쉽게 말해 판례 같은 것이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는 걸 데이터로 볼 수 있으니 그렇죠. 이 기준에 맞지 않으면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이걸 팔겠구만. 네, 이라고 그걸 예측할 수 있다.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시장의 흐름을 꽤 예측할 수 있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이키의 1%를 가지고 있다고. 그렇죠. 그 정도의 대주주가 움직일 천문을 읽을 수 있으면 시장의 흐름 상당
상당 부분을 예측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장사를 하시겠다. 사기꾼이 되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아니요, 저는요 이게 좀 투자랑 상관이 있는 건 내가 아니고. 정리하고도 사실 믿지는 못하겠어요. 아니 투자랑 상관이 있는 건 아니고 아까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 비재무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 예. 저는 그게 제 사업이에요. 기업이 이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발표하는데 이 보고서를 만드는 게 제 사업인데 근데 제가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람들한테 들었을 때 뭐가 어렵냐 했을 때 지속가능 경영 좋은 거 다 안다. 근데 우리가 뭐 얼만큼 잘해야 되냐? 이거가 궁금하다는 거예요. 기업인들은. 네. 뭐 도대체 이걸 어디까지 우리 보고 잘하라는 거냐? 이렇게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고 그 다. 질문이 니즈를 포함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적절한 컨설턴트가 필요해. 네. 그래서 그게 필요한 부자 계시면 연락 주세요. 아니 그래서 그게 바로 이 노르웨이 국부펀드로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우리나라에 갖고 있는 기업들이 한 500개 되는데 그럼 얘네가 저는 뭘 살진 모르지만 뭘 팔진 안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걸 예측하기 위한 X 변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Y 값은 판다 안 판다이고 X 값이 있을 텐데 이 변수를 70가지 정도의 ESG와 관련된 또 재무 비재무를 합친 이런 지표들을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기업이 있어요. 그럼 이 기업을 팔지 안 팔지 이거를 하면은 가능성이 나오잖아요. 실제로 92% 정도 맞았어요. 올해 거를 예측했을 때. 그러니까 결과값이 바이너리니까 0과 1이니까. 0과 1이니까. 그러면 그 결과값이 나올 퍼센티지를 산출해주는 모델을 만들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산출을 했어요. 그러면 아까 왜 얼만큼 잘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했잖아요. 그리고 X 지표가 70개 정도 된다 했죠. 그러면 만약에 어떤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은 팔 가능성이 90%예요. 그리고 이 기업은 팔릴까 봐 걱정이 되겠죠. 우리 얼마나 잘해야 돼? 그러면 이 기업하고 같은 인더스트리에 있는 시가총액이 비슷한 기업 중에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계속 사는 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얘네의 비교 지표를 비교하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 더 모자랐냐? 네. 여기는 여성을 좀 더 고용하셔야겠습니다. 여기는 급여의 차이가 너무 크네요. 아니면 여기는 뭐 이사의 비율이 이렇네. 이런 비교 지표를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식한 예를 들어서 뚜레쥬르를 샀는데 SPC를 팔았어. 그럼 사람이 안 죽으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여기는 산재 사망률 그다음에 뭐 이런 걸로 요거를 하셔야 된다. 이런 것과 함께 보고서를 만들어 주는 게 제 사업 모델입니다. 뭐야, 북소장 사업 설명회잖아. 이게 이제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미래 세대를 위한 기금을 운영하고 ESG를 중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우습게 보시는 분이 계시면 지난 방송을 안 들으신 분이고 이번 방송의 앞부분을 안 들으신 분이죠. 세계에서 돈 제일 많은 펀드라고요. 미국 예산의 그건 전체였죠. 네. 아무튼 그러니까 엄청 많다고요. 전 세계 부자들의 멱살을 쥐고 ESG를 강요하고 다니는 이자들이 돈이 제일 많다고요. 네. 2,610조 원이 있으시다고요. 아람코가 거지라고요. 이 앞에 가면. 전 세계 주식 시장의 1.5%를 전 세계 주식 시장 1.5요? 덕질인 방송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할 수 있겠네요. 네. 빈살만이 왜 돈이 없느냐? 노르웨이 국부펀드에 비해 돈이 없다. 네. 그렇죠. 빈살만은 지금 그러네요. 쓰고 다니지만 여기는 지금 다 전 세계 기업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노르웨이 국부펀드를 비롯해서 경제와 인구가 안정적인 주요 연기금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국부펀드나 연기금은 미래 세대를 위한 기금을 운영하기 때문에 당장 높은 수익률보다는 안정적인 투자를 선호하죠. 그래서 많이 얻는 것보다 위험을 회피하는 전략을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최근 들어서 뭐 뉴질랜드, 네덜란드 이런 몇몇 국가의 기관 펀드는 이제 우리가 돈만 벌고 안정적으로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더 나은 세상,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적극적으로 주주 권한을 행사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섰어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우리가 ESG 투자 이거 투자자들이 요구해서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이제 기업한테 이렇게 돈이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우리는 기관 투자는 내 개인의 사리사욕으로 돈을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미래 세대를 위해서 이 돈을 굴리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기왕 이거 미래 세대를 위해서 돈을 굴리는 거 미래 세대를 위해서 더 나은 환경을 물려주려면 너네 기업 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감시에 들어가야겠어. 이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ESG랑 관련해서 만약에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에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 너네 이런 일 발생했던데 해명해. 안 그러면 우리 투자금 뺄 거야. 이렇게 개선 대책을 요구하고 제대로 대응 못하면 가차 없이 지분을 매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수익률도 공개하지만 운용 포트폴리오를 공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산 운용사보다 투자 윤리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서 노르웨이나 뭐 이런 데서는 사람들이
이 기업에 왜 투자해? 사람들이 여기다가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이 기업 나쁜 기업인데 왜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돈으로 이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어?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기 때문에 아까 그 윤리위원회 말씀하셨는데 이게 노르웨이 재무부 산하에 있는 윤리위원회예요. 그래서 회사에서 윤리위원회가 열린다. 그럼 누가 나쁜 짓을 했거나 나쁜 짓을 했다는 투고가 들어왔기 때문이거든요. 이 윤리위원회도 똑같아요. 어떤 기업이 나쁜 짓을 했다는 보고가 들어왔거나 감지가 됐다. 그러면 여기 이 회사 블랙리스트에 올려서 투자해서 빼자. 이거를 윤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럼 그 윤리위원회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또 시민들이 올린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정치인들이랑 뭐 네. 관료들이랑 이런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지분 비율이 굉장히 높은 뭉칫돈을 투자하고 있는 기관 펀드의 의견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죠. 개미보다 더 무서워요. 여긴 그 뭉칫돈으로 아까 거기 아디다스 3%, 삼성에도 많을 때는 2.4% 갖고 있어. 2.14%인가 갖고 있었거든요. 이 돈이 갑자기 빠져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신경을 쓸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이슈가 대단한 게 ESG가 정말 민주주의랑 꽤 잘 어울리는 게 지난번 이제 문재인 정부가 2017년에 들어서고 난 다음에 실제로 국민연금은 어느 정도 ESG의 기준 그런 거 한국에 정확하게 오피셜하게 없었지만 에 맞춰서 스튜어드십 코드로 운영을 합니다. 기업들에 대해서 이런 문제를 제기한 다음에 투자금을 실제로 빼기도 하고 기업들 군기 바짝 들게 해줬어요. 그걸 한국 경제가 싫어하는 기사를 제가 읽어드렸고 근데 이게 민주주의에 맞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노르웨이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는 그 문재인 정부 때 이어지던 스튜어드십 코드가 중간에 멈추면서 실현하지 못한 마지막 단계가 좀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국민들 여론도 듣고 의회 여론도 들은 다음에 어느 기업을 어떻게 견제할지를 결정해보자. 예. 아마 지금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치료를 해라 메시지까지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국가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결국 펀드가 움직이는 일이잖아요. 곧 여기로 갈 거라고 예측합니다. 네, 국민연금은 이제 채무자가 있으니까 조금 여유가 덜 할 수는 있는데 뭐 노르웨이나 뭐 네덜란드 연기금도 그렇고 몇몇 이런 연기금은 훨씬 더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여지가 조금 더 있죠. 우리 국민연금보다는. 국내 사정에서는 쉬운 예인 게 국민연금은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대기업에 대해서 그쵸. 10%대의 지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 여전히 멱살 쥐고 흔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거는 조금 행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신문에서 국민연금의 수익률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네, 국민연금이 어떤 적극적인 주주 권한을 행사했는지 이런 것도 많이들 보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잖아요. 그 얘기를 하기 싫으니까 수익률 얘기하는 겁니다. 전 그렇게 믿어요. 여튼. 그래서 저는 또 오히려 국민연금이 해야 됐었던 일,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그렇죠. 과거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노동자들의 백혈병 발병률이 굉장히 높아서 문제가 됐었죠. 그래서 노동자 개인, 노동조합, 언론 뭐 여러 곳에서 문제 제기를 해왔지만 삼성이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응하지도 않았고 뭐 이렇다 할 답변도 내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서는 의회나 관료들이나 검사들 한테 뭔가를 찔러주면서 쉬쉬 조용히 넘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렸다가 큰 고생을 했던 게 노회찬 의원이셨고 그렇죠. 그 시절이 이명박 정부 때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바로 그때 2010년 5월에 네덜란드 연기금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노동자들의 백혈병 사망에 대한 진상과 노동환경과의 상관관계를 삼성전자 측에 너희 이거 과실 있는 거 아니야? 이걸 물어보는 서한을 보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삼성이 그렇게 묵묵무답 아니면 제대로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않다가 이때부터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삼성전자의 최지성 사장 앞으로 공동 질의서를 보냈는데 이 백혈병 논란과 관련해서 삼성전자 출신 노동자들이 제기한 노동자의 건강과 작업 환경의 안정성 문제에 대해 심각한 의혹이 있다. 이런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보낼 때 혼자 보낸 게 아니라 공동 질의서라고 했죠. 아까 말했던 코피 아난의 투자 가이드 UNPRI 책임 투자 원칙 Principle of Responsible Investment에 가입돼 있는 그건 2004년에 나왔다고요? 네, 그 7개의 기관 투자자들이랑 같이 보냈어요. 삼성에 투자하고 있는. 그래서 삼성전자의 노동환경 안정 정책과 실행에 대해서 리뷰 뭐 이런 걸로 투자자가 공동 질의서를 발송을 했는데 여기에서 질의서에다가 어떤 내용을 담았냐면 삼성전자가 여기에 대해서 이렇다 하게 뭐 적극적인 해명을 안 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거 제3의 컨소시엄 구성해서 역학조사 하겠다 이렇게만 말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삼성전자에게 그럼 그거 언제부터 할 건데? 조사 결과는 어떻게 다룰 건데? 조사 결과 투자자들하고 언론에 어느 수준까지 공개할 거야? 현재 투병 중이고 병원에 있는 전직 노동자들을 위한 의료적 지원 대책은 뭐가 있지?
노동자들에 대한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 전체적인 작업 안전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라. 꼬치꼬치게 물었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서한을 보냈더니 삼성이 답변을 했는데 백혈병 발병은 삼성의 근무 환경과는 관계없으며 어머. 제3의 컨소시엄은 가능한 빨리 만들어서 투명하게 진상 규명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제대로 대답한 게 하나도 없네요. 그러자 네덜란드 APG 자산운용은 2010년 12월에 소식지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삼성의 제조사는 신뢰하기 힘들다. 그러니까 삼성의 의견이 신뢰하기 힘들다. 이렇게 관계없다고 말했던 게 신뢰하기 힘들다는 의견을 밝혔고 주총에서 그 시점에 다시 서한을 보내서 답변을 요구하면서 10년 가까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집요하게 삼성을 계속 압박했습니다. 결국 네덜란드 연기금의 압박에 삼성전자는 2018년에 김기남 당시 사장이 반도체 백혈병 분쟁에 대해서 거듭 사과하고 또 중재 판정 이행 협약을 맺었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노동자의 힘이 아니라 이 강력한 투자자의 힘, 돈의 갑질로 어쩌면 이루어진 결과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날 삼전 개미들을 눈물짓게 만들고 있는 이 바닥행진의 원인들 중에 하나를 알려드린 겁니다. ESG 경영을 거지같이 했다. 네. 그리고 이것은 2000년대하고 2010년대 초반까지 반올림의 활동가하고 유가족들만 외롭게 싸웠습니다. 일부 국회에도 목소리가 있었지만 네. 그래봤자 당시 민주당의 소수 원내 의원들 플러스 민주노동당 의원들 합해봤자 10%도 안 됐어요. 원내 의석에.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외롭게 싸우고 있을 때 갑자기 거대한 함선이 쳐들어온 게 이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때 살짝 크게 다뤄졌었습니다.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는데. 돈이 세니까 다뤄주는 거죠. 우리나라 언론들도. 삼성도 움직일 수 있던 거고. 그리고 이때 잘하겠다 말만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 삼성이 했던 일들을 다룬 게 피해자 유가족 찾아가가지고 돈으로 회유하려고 했던 거. 내용 다룬 게 영화 또 하나의 가족이었고요. 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ESG 경영을 더 많이 하지만 이 ESG 경영을 진짜 하게 할 수 있는 동력은 ESG 투자인 셈이죠. 그래서 이 이제 네덜란드 연기금을 비롯한 이런 주요 투자 기관은 이제는 이제 좌표를 다른 데로 찍었어요. 국내 기업 중에 탄소 배출 감축 노력 없거나 기후변화 대응 소극적으로 하는 기업, 여기 명단을 자기들이 공개하고 자체적인 조사도 공개하고 배출 내역도 공개하고 너네 이거 빨리 해명해, 너네 이거 빨리 개선해, 아니면 우리 돈 뺄 거야.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죠. 그게 막 그린피스야. 그러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립니다. 근데 최고 부자가 와서 그런 소리를 하고 있으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요즘 기업마다 IR 전단핀도 만들고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네요. 정말 시민단체가 할 법한 일을 투자자가 하고 있는 거네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참여연대가 여기다가 서한을 보내서 계속 찔렀기 때문에 그쪽에서 인지할 수 있었던 것도 있어요. 그런 상호작용도 있겠군요. 맞아요. 네. 참여연대 역할도 있습니다. 네, 저도 사실 이런 ESG 이슈를 얘기할 때 최근에 뭐 전쟁 얘기도 안 나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국부펀드 얘기하신다 해서 좀 찾아봤는데 팔레스타인 관련해가지고도 이제 국부펀드에서 투자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이제 맞아요. 이스라엘이 첨단 산업으로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기업들이 꽤 있기 때문에 그런 첨단 산업은 투자 없으면 망하죠. 네. 지금 실제로 노르웨이와 북유럽 국가들의 펀드가 움직이고 있죠. 네, 이미 움직였습니다. 많이 뺐습니다. 많이 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빼는 게 항상 그 기사 말미에 보면은 노르웨이의 시민단체들이 많은 압박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요. 노르웨이 윤리위원회에서 뭐 이 이스라엘의 행위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좀 더 수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의 정치 트렌드가 있단 말입니다. 네. 화이트 칼라들은 보수 정당 지지 많이 안 하죠. 화이트 칼라들이 우리 회사 사람들이 어차피 네타냐후 지지 안 했는데 네타냐후한테 받은 것도 없이 자기 힘으로 알아서 컸던 이스라엘의 테크 기업들이 네타냐후가 지금 사법 리스크 막겠다고 벌인 전쟁 때문에 자기들 투자가 빠졌어요. 이러면 언론에다가 압박을 넣죠. 차라리 우리 이러지 말고 총리 다시 뽑읍시다. 이런 방식으로. 네. 그래서 실제로 전쟁의 흐름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전쟁은 네타냐후의 정치적인 입지 때문에 벌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의 발밑을 팔 수 있는 건 돈. 한국가스공사 또 노르웨이 국부펀드의 블랙리스트에 올랐었어요. 네. 그 이유가 미얀마의 군부 정권의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진짜 스콥3네요, 이것도. 일종의. 그러니까 이게 인도주의 단체가 그거 길거리에 성명 발표할 때는 우습게 봤죠.
심각한 문제로 만든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광고를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프리미엄 미국산 WPI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을 6대4의 비율로 만들고 장 건강, 정상적인 면역 기능, 뼈 건강을 위한 원료까지 함유한 이젠 챙겨 먹자 로아스웰 프로틴 이뮨 제조원 한국바이오팜 유통판매원 로아스웰. 감히 보스의 심기를 건드리다니 없애버려. 에이, 봐. 없어지는 건 너네. 아니 12라운드를 버텼는데 커피빵을 패배하다니. 추상 전략의 거장 라이너 크니지아의 파티 게임 갱 오브 다이스. 필요한 건 오직 테이블, 친구, 그리고 만두 게임즈. 전하, 선대부터 내려오던 그 방식 그대로이옵니다. 8시간 넘게 다려냈느냐? 예, 8시간 넘게 달인 후 10분씩 4번 김을 빼고 불순물을 제거하였습니다. 맛이 좋구나. 어마어마하게 진상해도 괜찮은 게냐? 예, 남녀노소 누구나 드실 수 있도록 오랜 연구 끝에 나온 한방차이옵니다. 좋구나. 이 한방차를 더 쌍화라 명하노라. 현대인에 맞춘 프리미엄 한방차 더 쌍화. 오징어잎, 아기 꼬리포, 흔하지 않은 마른 안주. 맥주만 있으면 뭐해? 술안주는 바보상회. 조물주는 자꾸 휴가철에 나가지 마라, 우리 거 써라 이러지만 이미 다 나가셔서 민생회복 소비 쿠폰도 쓰셨고 하셨잖아요. 네, 집에 들어앉아서 술을 드시고. 네, 근데 제가 보기에 이건 휴가철에 밖에 나가서 먹어도 좋은 상품입니다. 그러니까요. 사서 받아가지고 휴가를 가십시오. 네, 집안이든 바다이든 바다의 맛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바보상회입니다. 에어컨, 맥주 그리고 바보상회만 있으면 집에서도 바다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깨끗하고 짜지 않은 은빛 죽방 멸치, 타우린과 단백질이 풍부한 영양까지 챙기는 꼴뚜기 준비되어 있고요. 속살이 부드럽고 살도 많은 먹태가 있습니다. 신선하지 못할 바에는 안 팔겠다라는 각오로 엄선한 제품들입니다. 만나보시고 확인해보세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네. 올해 추석이 10월입니다. 한참 남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짱 길죠. 네. 저희가 지금 파는 멸치는 그냥 술안주로 드시고 국거리용은 좀만 기다리십시오. 그 거대한 것은 준비 중입니다. 선물용 있죠. 액세스몰에서 바보상의 술안주 찾아주십시오. 자, 노르웨이 국부펀드 얘기로 이번 주에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의 전문 분야로 돌아와서 노르웨이 국부펀드의 공식 명칭은 더 거버먼트 펜션 펀드 글로벌입니다. 그래서 GPFG 이렇게 써요. 그래서 노르웨이 정부 연기금 글로벌인데요. 이 기금의 목표가 나와 있거든요. 노르웨이의 원유와 가스 자원 수익을 장기 운용해 현재와 미래 세대 모두를 이롭게 한다. 이게 목표예요. 그래서 아까 보셨듯이 ESG와 지속 가능, 네. 미래 세대, 롱텀 매니지먼트 이렇게 써 있네요. 네, 그리고 미래 세대 이렇게 이 퓨처 제너레이션 이게 꼭 들어가 있죠. Current and Future Generation. 그렇죠. 운용 자금은 1,800억 달러, 약 2,610조, 세계에서 가장 큰 기금 중에 하나입니다. 70개 나라에 11,083개의 각각의 투자를 하고 있어요. 비율을 보시면 전체 이 2,600주 중에 71%가 주식이에요. 63개국에 8,659개사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27%는 채권 등의 고정 수익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부동산은 1.8% 주로 유럽에 하고 있는데 일본이 아시아 중에 유일하게 들어있더라고요. 재생에너지에 0.1% 투자합니다. 그래서 태양광과 풍력에 투자하고 있고 투자하고 있는 나라는 독일, 덴마크, 스웨덴, 네덜란드, 영국. 그리고 목표는 위험 분산을 위해서 통화도, 지역도 모두 분산해서 투자합니다. 이게 위험도 분산하지만 이 펀드의 표현을 빌자면 글로벌 성장과 가치 창출에 광범위하게 접촉하는 것. 이게 광범위하게 접촉한다는 게 광범위하게 영향을 행사한다는 거죠, 자기들이. 아, 트럼프가 진짜 싫어할 것 같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노르웨이 경제가 가열되지 않도록 해외에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의 목표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재밌어서 그냥 갖고 왔어요. 우리는 세계
최대 기업들 중 대다수를 조금씩 보유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의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우리는 장기적인 가치 창출을 촉진하고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좋지 않은 영향을 최대한 줄이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책임 있는 투자로 연기금 운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투자자로서 일정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그 안에서 가능한 최고의 수익을 목표로 삼습니다. 좀 읽어올 걸. 동의 통역이 어려움. 네, 이 부분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그러니까 수익을 더 낼 수 있더라도 만약에 이 기업이 나쁜 기업이다, 그럼 우리 안 산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정도의 최고의 수익을 내는 게 책임 투자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2050년까지 이 사람들의 목표는 2050년까지 투자하는 기업 전체를 탄소 중립으로 이끌겠다, 이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튼 원하지 않든 2050년까지 투자 대상 기업들은 이런 압박을 받게 될 거예요. 즉 탄소 감축에 소극적이거나 기후 리스크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투자를 유예하거나 주식을 매각하거나 그러기 위해서 매년 11,000개가 넘는 주주총회의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직원 많이 필요하겠는데요? 직원이 많지는 않던데요. 한 200명 정도 됐던가. 와, 근데 11,000개의 주주총회에 다 나가야 돼요. 근데 이제 의견을 정리하고 지역별로 또 운영하는 데들이 있으니까. 의견서를 보내긴 할 텐데. 그렇죠. 그래서 원래 투자사가 많을 때는 9,338개, 2021년 그때가 아마 주식이 최대치로 있었던, 네. 이때는 주식을 많이 투자했고 9,338개 회사에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환경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기업의 주주 권한을 집중해서 행사해야 되기 때문에 6,600개까지 줄이겠다. 포트폴리오를 줄이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집중하려고 줄였어요. 네. 6,600개로. 목표가 이렇게 확실하다니. 그래서 이제는 점점 줄이는 추세고. 이건 피규어 수집가가 하는 말 같네요. 네덜란드 연기금이 삼성 보유 지분이 0.5였거든요. 아까 삼성을 압박했더니. 네. 근데 노르웨이는 많을 땐 2.14까지 갔어요. 이재용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게 개인 지분이 1.6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집단인 거죠. 네. 무시할 수 없는 투자자고. 수익률은 그럼 어떻게 되냐? 이렇게 착하게 투자하면 수익률 나오나요? 아니 리스크를 감소하는 데서 최대한, 아마 어떤 분들은 이거 구멍가게 아니에요? 원치 않을 수도 있어요. 무슨 소리야, 수익을 내야지. 야, 구멍가게 3전 0.5% 사봐라. 그렇게 해서 장사 어떻게 해? 네. 수익률은 일단 국민연금하고 비교하면 국민연기금이 이렇게 규모 성격이 비슷한,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되게 커요. 전 세계 3위 안에 들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국민연금을 비롯해서 전 세계 연기금 이거를 수익률을 평가한 게 나왔더라고요. 그랬는데 국민연금이 이제 표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 동안 그 평균 수익률이 우리나라께 6.5였어요. 네. 저는 이것만 잘 홍보해줘도 될 것 같은데 다시 말씀드리죠. 보수경제지는 영원히 홍보 안 해줄 겁니다. 자, 개인이 퇴직금을 굴리게 만들어서 혹은 펀드 매니저한테 투자금을 굴리게 해서 7% 수익률 낼 수 있는 데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그리고 노르웨이는 6.3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연금하고 뭐 비슷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죠. 국민연금 펀드 중에서도 좀 보수적으로 하는 편이라고 하셨으니까. 한국국민연금은 6.56% 그리고 모두가 엄청나게 마이너스를 경험했던 팬데믹 기간을 포함한 수치입니다. 네. 네. 그런데 요즘에는 국민연금이 엄청 적극적으로 공격 투자를 하더라고요. 하죠. 그래서 네. 2023년에 14.14%의 수익률을 냈고 작년에 2024년에는 15% 수익률을 냈어요. 그동안 그럼 노르웨이 국부펀드 얼마나 냈냐? 2023년에는 16.14% 수익 냈고 작년에는 13.09% 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도 착하게 투자하고 나름 ESG 투자를 한다고 하지만 수익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네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지난 상반기 2024년 상반기까지 511개 기업에다가 28조 투자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하반기를 지나면서 정치적인 위험 요소가 있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딱 했는데 투자 기업이 485개로 줄었고 투자액도 20조로 8조가 빠졌어요. 우리가 그 정치적인 트라우마를 겪는 동안 투자자들은 이 나라 위험한가? 이 나라 안 되겠나? 이러면서 일단 이 노르웨이 국부펀드 단 하나만 봤을 때도 8조가 그냥 몇 달 만에 날아간 거예요. 내란이 8조를 날렸군요. 그렇죠. 단 하나의 고객으로부터. 그래서 이때 가장 큰 피해를 본 건 삼성인 것 같은데 아마 손해배상 청구를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이 그중에서도 기관 투자자가 등을 돌리는 위험 요소를 가장 선명하게 감지할 수 있는 지표가 바로 ESG입니다. 기후변화에 대해서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지 않거나 산업재해가 반복되거나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거나 윤리규범의 위반 사례가 있거나 주주환원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그러면 투자 시장은 지체 없이 반응을 합니다. 기준이 확실하고요. 네. 그러니까요. 이게 이 문제가 실제로 시장을 들었다 놨다 하다 보니까 이 주갤러들 중에 서학개미가 옛날에는 짤짤이하는 날건달 같은 이미지였는데 요즘은 그린피스 같은 사람들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찾아봤죠. 네. 제가 갖고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어디서 돈이 많이 빠졌지? 갑자기 확 뺀 데가 어디지? 이런 걸 찾아보면 뭐 독일 자동차 3사 여기가 자동차 하면 최고였지만 전기차 개발에 뒤지면서 시가총액이 계속 줄고 있고요. 그렇죠. 여기는 뭐 다른 요소가 아니라 이런 그냥 경제적인 요새 혁신에 발맞춤하지 못하는 거. 이건 진짜 보통의 투자자들의 성향하고 똑같은 거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확 빠졌던 데가 산업재해가 발생했던 해에 폭스콘 아시죠? 애플의 네. 그걸 생산하는 공장 여기서도 확 빠졌고 뭐 비스코판, 쉐브론 이렇게 보면은 에너지 기후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거나 산업재해가 일어나거나 이러면 바로바로 투자자가 돌아서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런 연구에 대해서 중국 기업도 이런 연구를 되게 많이 해요. 중국에도 많이 투자가 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의 다양성이 결여된 이사회 구조가 중국 기업의 주가 급락 위험을 높인다 이런 연구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제 유튜버들이 설명하고 또 설명하는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중국은 스스로의 자력으로만 결국은 아주 지금부터 앞으로 오랫동안 경제를 발전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패턴이 다 ESG의 패턴이 다 무르익은 상태에서 해외 투자자들은 그 어떤 기술적인 혁신을 일으켜낸 중국 기업에도 투자를 꺼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쵸. 아무리 태양광을 써도 세 가지 다 만족하지 못하게 되니까. 네. ESG에 네. 2밖에 안 돼요. 네, 모든 중국의 기업들은 이게 아까 말씀하신 독일 3사의 기술력이 예전보다 터졌다고 해서 똑같은 연기금이나 국부펀드들이 그걸 비아디에 쏟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검증 안 된 건 거기도 마찬가지 다른 분야로. 네. 국내에도 예는 차고 넘칩니다. 종합비철금속재련회사 영풍, 낙동강 상류에 위치한 석포재련소에서 중금속 발암물질인 카드뮴 오염수 이게 불법 배출을 해가지고 수차례 환경법을 위반했습니다. 2022년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영풍을 블랙리스트에 올렸고요. 그다음 세계 최대 국부펀드가 공개적으로 영풍을 투자 블랙리스트에서 이렇게 올렸다. 투자 목록에 제외한다. 이러니까 영풍의 기업 가치가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죠. 그렇습니다. 심지어 여긴 요즘은 쥐도 안 좋습니다. 왕자의 난이 있었지 않습니까? 고려아연을 두고. 맞아요. 네. 그래서 블랙리스트에 오르기 직전에 1조 5,823억으로 시가총액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2024년 9월 기준으로는 5,324억 원까지 하락했습니다.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블랙리스트에 올렸다는 이유로 3분의 1 토막이 난 거예요? 아니 꼭 그것만은 아니죠. 어떻든 그치만 흥분하지 마요. 네, 그것만은 아니죠. 잘못했으니까 떨어졌겠지만 어떻든 공개적으로 여기서 이거 우린 투자 목록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고 그러면 이렇게 큰 데가 빠지면 다른 연기금들도 영향을 받거든요. 서로 소통을 하기 때문에. 이게 너무 신기한 세상인 게 PD수첩 PD가 죽을 각오로 그 뒤에 시커먼 강이 흐르는 곳을 새벽에 왔다 갔다 한 보람이 이렇게. 네. 카드뮴 오염수 배출 이슈도 있는데 그 집중투표제 한 것도 이제 이렇게 경고를 받은 이유가 됐었네요. 맞아요.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유를 알려주거든요. 네. 그리고 계속 이제 그 경고를 하면서 개선 방향을 내놔라 이렇게 하는데 이런 의사소통을 제대로 못한 거죠. 이런 기업들이. 그리고 그 오랜 기간 동안 영풍그룹은 오너라고 할 수 있는 두 가문이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느라 기업 사냥꾼들 데리고 와서 몰래 주식 만들고 팔고 사고 이런 거에 골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 오너 리스크도 반영이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일했던 회사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이제 2016년에 SPC 그룹의 시총의 1%에 해당하는 주식에 176억 원 가량을 매입을 했어요. 2016년에 이제 SPC를 산 거죠. 노르웨이 그럼 국부펀드가. SPC 입장에서 이제 걸렸다 이런 느낌 아닐까요? 일단 또 샀으니까. 샀어. 2016년만 해도 뭐 대단한 일이 걸린 적은 없었습니다. 이 노르웨이 국부펀드의 투자 패턴을 보면 대강 괜찮다 싶은 회사, 좀 어느 정도 매출이 발생하는 회사는 주식의 시총의 1%를 사요. 그러면 싹수도 알아본 게 결국 8년 뒤의 미래에 9년 뒤의 미래에 SPC는 아시아에서 빵 가장 많이 만드는 회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알아봤다고 인정해야 돼요. 사업성을
본다. 그런데 네. 그래서 이제 1% 사서 회사가 잘한다 그러면 계속 지분을 늘리고 못한다 그러면 이제 조금씩 빼고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2017년에 SPC 공장에서 노동자 손가락 절단 사고가 발생을 했죠. 그때부터 돈을 조금씩 빼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2022년에 사망 사고 이후에 주식을 전량 매각했습니다. 제가 그때 그 북유럽계 컨설팅 펌에 다니고 있었는데 그죠. SPC에 계셨다는 게 아니라 북소장이 SPC가 컨설팅을 왔었나 봐요, 거기에. 네, 그랬는데 이때 산업안전 관련 교육 워크숍 뭐 이런 게 진행해달라는 프로젝트를 의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논의를 하다가 뭐 이제 높은 단계로 결제가 올라가면서 뭐 금액까지 다 정해진 상황이었는데 무산이 된 일이 있었죠. 어이구 진짜 짜치네. 아이고. 그러니까 투자 뺀다니까 겁나가지고 컨설팅 업체 찾다가 정확한 업체를 찾아서 얘기를 하다 말고 아유 기왕 갔는데 어떻게 뭐 그런데 돈을 써 이러면서 또 뺐다는 거 아니에요. 네. 비싼 것 같은데. 네. 근데 만약에 제가 이때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뺄 거라는 걸 예측을 할 수 있었으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바로 경영진을 설득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 거예요. 빼기 직전이었어요? 네, 빼기 전이었으니까. 그래서 와 이거를 알았으면 설득을 했을 텐데 이래서 아까운 마음이. 그렇게 사업 아이템을 구상하시고. 네, 사실 그것도 큰 일이에요. 코스닥 기업에게 하루아침에 0.8%가 사라진다는 건 그쵸. 악몽이잖아요. 네. 재앙이죠. 많을 때는 200억 정도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제 조금씩 줄이다 그냥 한 번에 확 빼버린 거예요. 허영인 회장에 대해서 자꾸 이제 임종리 회장하고 얘기하게 되는 게 세상에 얼마나 바보면 저렇게 근시안적으로 살지? 여기서도 그러네요.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없네. 예. 그 다음에 그래프를 보세요. 여기보다 더한 회사는 바로 고려 아연입니다. 저기 완전 절벽처럼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네, 영품과 관련이 있는 기업입니다. 네. 작년에 주갤러 여러분들이 매우 관심 있었던 회사죠. 두산 인프라코어와 함께. 네, 그래서 이제 뭐 보통 탄소나 이런 걸 중요하게 여기지만 거버넌스 이슈 아니면 소셜의 그 아까 산업재해 이슈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게 이번엔 거버넌스인데 아까는 소셜이었고 그 경영권 분쟁으로 시끄러운 고려 아연은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굉장히 많이 투자했던 회사예요. 그래서 이 거버넌스 필터에 걸려서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2007년 최초로 고려아연을 매입했을 때 이제 그 이후에 2009년에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자 조금 보유자는 절반으로 뚝 떨어져요. 그러다가 이제 또 경영이 괜찮아지고 이러니까 또 그 지분의 비율을 늘려왔었죠. 그러다가 최근에 뭐 증자하고 배당금 이런 걸로 경영권 분쟁이 있었잖아요. 시끄럽게. 맞습니다. 그래서 2022년 기준 1230억에 이르던 지분을 지난해 거의 대부분 매각하고 2024년 말 기준으로 0.8%인 172억. 그러니까 많을 때에 비해서 1000억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너쟁이들이 함부로 이사회에서 막 이야기를 뒤집어가지고 필요 없는데 증자를 하고 필요 없는데 감자를 하고 해가지고 실제 사업 역량을 줄이거나 아니면은 영풍 고려아연 이제 집안 싸움의 사례처럼 특별히 사업이 더 잘 되거나 한 게 아닌데 오너 세력 주변에서 장내 매수를 허구한 날 막 해가지고 일부러 가치를 늘리거나 이런 짓을 하는 게 ESG의 G에 완전히 어긋나는 짓인데 그쵸. 한국 기업들한테는 이게 익숙한 기술이잖아요. 그렇죠. 이러면 한국 기업들은 세계에서 가장 큰 돈의 투자를 못 받는 기업이 되는 거예요. 네, 서로 매출이 괜찮다 하더라도 이런 문제가 있으면 그냥 지분을 매각해 버리는 거예요. 영풍 SPC 3전이 이런 일들을 겪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도 그 노르웨이 국부펀드의 목표가 우리가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그러니까 더 많이 리턴을 얻을 수 있지만 이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책임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고려아연 같이 그래서 산업재해랑 주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연구가 있더라고요. 미국 사람이 한 거였는데 미국 주식시장을 기준으로 할 때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한 명당 기업의 시가총액이 약 6,732억 원, 그러니까 4억 6천만 달러에서 약 1조까지 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한 명 사망하면 산업재해로 한 명 사망하면 뭐 1조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 기업이 규모가 큰 경우에는. 그래서 부상자 한 명당은 200억 원. 그러니까 사망자 발생하면은 뭐 4억에서 1조까지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큰 기업은 1조까지도 타격을 볼 수 있고 기업 규모가 작으면 최대 뭐 4억, 5억 이 정도가 주가가 빠진다는 거죠. 주식 투자가 빠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만약에 엄포를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엄포를 낸 것 같은 실제로 그렇게 프로세스를 처리를 하진 않겠지만 만약에 포스코 ENC에 대한 대출을 막겠다. 그러면 건설업은 대출이 막히면 그 기업은 그대로 코마예요. 그렇죠. 손을 못 대죠. 근데 이건 투자시장의 입장에서 보면
어차피 그렇게 될 회사 투자자들을 보호해주는 것이기도 해요. 지금 도망쳐. 경고. 그럴 수도 있죠. 네. 예, 이게 스튜어디십 코드의 기능 중에 하나잖아요. 야, 봐라. 내가 빠진다. 그러니까 이런 잘못을 지금 한 기업에 네. 몇 주 들어가신 분들 있으면 오늘 서두르세요.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뭐 모델 만들었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팔 기업이 나오고 산 기업도 볼 수 있거든요. 네. 네. 작년에 그 한국을 6개월 사이에 511개에서 485개로 줄였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줄이는 와중에도 신규로 편입된 회사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 제가 많은. 네, 그래서 신기하다. 이렇게 상황이 안 좋은데 우리나라에 손을 이렇게 빼는 와중에 이런 기업을 샀다고 하면서 그런 기업들을 제가 한 주씩 다 사봤거든요. 다 올랐어요. 타자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경제 방송이 해줄 만한 얘기들을 우리가 그동안 못했으니까 네. 그 기준에서도 생각해 보면 팔자의 기준은 다 알려져 있고 북소장도 잘 알아서 그걸로 장사도 할 거예요. 근데 사자의 기준도 꽤 확실한가 보다. 네, 사자의 기준은 근데 이거는 어떤 기준으로 하는 것 같진 않아요. 기준으로는 못하죠. 네, 그냥 이렇게 그 FTSE에 있는 그것대로 그 비중대로만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어떻든 간에 그게 시장을 뭐라 그럴까 기계적으로도 감지를 하는 거겠죠. 보통 이제 경제를 보는 사람들은 침체를 반등의 신호로 보니까 한국 원달러 막 1,450원 되는 거 보고 지금 들어가야겠다고 생각하는 투자자는 본능적으로 있겠죠. 그렇게 해서 맞춘 거라면 생기긴 생겼겠죠. 다만 이제 그걸 이제 민주시민들이 어떻게든 반등의 구실을 만들어 줬으니까 예, 노르웨이 국부펀드도 보람을 찾고 있겠죠, 지금 어느 네. 시점에서. 그래서 기업, 특히나 상장 기업, 뭐 외국 기관 투자를 염두에 둔 기업 아니면 외국 기관이 많이 투자를 받고 있는 기업이라면 매출 증대에만 신경을 쓸 일이 아니라 이 비재무 정보, ESG 경영을 어떻게 하는지 아니면 우리가 서로 뭘 잘못하고 있다고 해도 어떻게 개선할 건지 이런 걸 적극적으로 알리고 소통을 해야 됩니다. 모르긴 몰라도 지금 PPL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제 사업 중에 일부예요. 연락 주세요. 그 중요한 얘기를 그래서 한경은 유료로만 하고. 저는 무료로 하겠습니다. 네. 거짓말입니다. 결국은 돈을 요구할 겁니다. 북소장도. 아니 네. 자료를 제공하는 건 무료로 하겠다. 듣다 보니까 한경의 결정이 이해가 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이 새로운 즐거움입니다. 네. 이 전통적인 좌파들이 돈을 멀리해야 정치적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줄 아는데 결국은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은 돈에 가까운 모든 사람들의 버림을 받게 돼 있잖아요. 악독한 기업은 누가 견제할까? 네, 돈이 맞다. 네. 그러면 견제할 돈의 도덕성은 어떻게 부여하나? 그 실험이 21년 전에 만들어져서 실험 모델이 만들어져서 이미 일상적으로 굴러가고 있고 그 주체 중에 세계에서 돈이 가장 많은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움직이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네, 그 점이 희망적이고 동시에 노르웨이 시민분들이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염원도 갖게 되네요. 삐뚤어지면 어쩔 거예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네. 스웨덴은 우리 스웨덴 극우 어디죠? 스웨덴 민주당. 그렇죠. 스웨덴 민주당 요즘 잘 나가잖아요. 잘 나가죠. 근데 노르웨이는 딱히 이제 극우라고 할 수 있는 신생정당은 제가 알기로 없고 그나마 진보당이라고 네. 이민자 좀 혐오 좀 하고 네. 그런 당이 있는 걸로 아는데 형편없어요 성적이. 안 노르웨이는 되는 이유로 알 것 같은 게 노르웨이는 돈으로 지금 청년들의 미래를 보장해주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런 안정이라는 그러네요. 것이. 네.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하거든요. 그 터널 비전이라는 말 아시죠? 이렇게 터널에 들어가면 터널 앞에밖에 안 보이잖아요. 사람들이 가난하거나 자기 생활에 치이면 그것밖에는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여유가 생겨야지만 민주주의가 됐든 가치가 됐든 ESG가 됐든 이런 걸 걱정하고 고민할 수가 있거든요. 네, 노르웨이는 어떻든 이런 뭐 노르웨이 국부펀드라든지 이런 걸로 미래가 보장돼 있고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할 수 있고 적극적으로 이런 걸 요구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되찾아온 민주정권에서 정권을 되찾아오자마자 왜 사람들한테 주식 투자나 하라고 시키느냐라고 불만을 가지는 나이든 좌파들이 있습니다. 있죠. 투자는 좌파의 꿈을 어떻게 이루어주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네. 저는 코인보다는 주식이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부동산보다 주식이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돈이 돌고 이게 생산적인 일에 쓰이는 거잖아요. 네. 저도 ETF 아니면 금 살 거예요. 네.
소장과 함께 했습니다. 창업을 축하드리고. 네, 제가 그래가지고 뭐 이것 검색하려고 들고 왔잖아요. 뭐 네. 새로 신규 편입된 종목은 뭐가 있나, 뭘 팔았나, 어떤 기업을 팔아야 되나 이런 거는. 우리 생방송 하면 경제 패널 되시거든요. 와, 노르웨이 국부펀드로 알아보는 그렇습니다. 국장의 흐름, 네, 국장 트렌드. 나 진짜.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신수연 소장과 함께 관악구 요즘 이야기를 해보도록 저희 하겠습니다. 동네 얘기입니다. 토요일에 한동안 그랬던 것처럼 보이는 그 아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